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제일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문장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담화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건데요. 교과서 111쪽입니다. 111쪽에는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대화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 대화를 잘 보고 대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생각해 보았나요? 지금 할아버지가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의사가 식사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묻고 있죠. 이 말은 할아버지가 이가 아파서 음식을 씹을 때 불편하지 않았냐는 뜻으로 물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음식이 좀 짰어요 라고 해서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사는 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할아버지는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 상황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할아버지가 대화 맥락에 맞게 잘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담화에서는 대화를 이제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요점이 되는 중요한 요소인 화자, 청자, 그리고 맥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2쪽을 봐볼게요. 112쪽에 보면 발견하기라고 해서 다음 상황을 설명한 문장의 빈칸을 채워보자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아빠와 아들이 각각 한 번씩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발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면 여러분 발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발화가 어떠한 상황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 화살표에다가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빠와 아들의 발화를 보고 한번 여기 빈칸을 채워보세요. 네, 다 채워 넣었나요? 어렵지 않죠? 아버지가 텔레비전 소리가 좀 크지 않니? 라고 물었는데 아들이 네 아빠라고 말하고 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진짜 크고 작은지 물어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가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고 느껴서 아들에게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의 이 표시가 지금 이 대화의 상황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화는 무엇인지, 담화는 무엇인지 그림 밑에 지문을 통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발화란 여러분 중요하죠. 화자의 생각, 느낌 등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제 언어 표현으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의 추상적인 말이 생각이라면 이러한 머릿속의 생각이 실제로 문장 단위로 실현된 것, 머릿속의 생각이 실제로 문장 단위로 실현된 것이 발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은 것은 각각 하나의 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내뱉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로써도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글로써도 생각을 나타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의 생각을 한 문장의 글로써 표현을 했다면 이것 역시도 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화는 무엇인지 계속 이어서 볼게요. 담화란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발화가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를 가리킨다. 하지만 발화가 모여 있다고 해서 모두 담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청자에게 전달할 때 비로소 온전한 담화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본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한편 담화가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드러내려면 담화를 이루는 발화들이 하나의 주제 또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둘 이상의 발화가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를 담화라고 하는데 이게 모두가 그냥 둘 이상의 발화만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담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수는 착하다, 민수는 예쁘다, 꽃이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발화가 이어져 있다고 해도 이것들이 하나의 주제 또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담화라고 보기 어렵고 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생각을 청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입 밖으로 그냥 말을 내뱉은 거라면,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도 담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담화란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발화가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둘 이상의 발화지만 여러분 불이야라는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이러한 말은 뭐 문장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뭐 명사에 조사가 붙은 단위인데요. 내가 반대편에서 불이 난 걸 보고 사람들을 빨리 대피시키기 위해 뿌리야라고 외쳤다면 이건 역시도 이제 담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상황에서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떠한 의미나 의도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신자는 화자고 수신자는 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장 단위가 아니고 또 하나의 발화로 이루어졌더라도 이것 역시도 담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글에서 지금 여기 지문에서의 핵심은 여러분 발화가 담화가 되려면 화자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청자에게 그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그러한 발화들이 하나의 주제 또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 또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용어로 설명하면 이것은 통일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통일성이라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웠죠. 그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통일성도 갖추고 있어야 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문을 통해서 같이 볼게요. 은솔이가 보세요. 화단의 꽃을 쳐다보며 어머 예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구체적인 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화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밑에 제호의 말을 볼까요? 은솔이를 바라보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가 하고 있는 말이 총 몇 개의 발화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볼게요. 은솔아, 나 내일 놀이공원 갈 건데 졸리다. 저건 뭐지? 자, 은솔이한테 뭐 이렇게 뚝뚝 끊어서 다 본다면 뭐 은솔아, 나 놀이공원 갈 건데 졸리다. 저건 뭐지? 뭐 4개의 발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크게 보면 뭐 3개의 발화로 이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나 내일 놀이공원 갈 건데랑 졸리다. 저건 뭐지?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 역시도 담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113쪽의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위 대화에서 은솔이는 화단에 있는 꽃을 보며 어머 예쁘다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담화로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제호의 말을 볼게요. 제호의 말은 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왜 안 되냐면 전달하려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발화들이 하나의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담화의 온전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담화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다음으로 담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과서 113쪽입니다. 담화는 화자와 청자, 발화, 맥락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중요하겠죠? 담화의 구성 요소는 총 4개인데요. 화자, 청자, 발화, 맥락 이렇게 4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자는 우리가 실제 대화 상황에서 화자 청자가 이제 구성 요소인 거고 글쓰기에서 봤을 때는 글쓴이와 독자가 이제 화자 청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화자는 발화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역할, 자, 그리고 청자는 발화를 이해하는 역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화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죠. 내가 앞에서 먼저 말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들었던 친구가 이제 다시 말을 할 거고 이렇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이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같이 화자 역할도 하고 청자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의 담화의 구성 요소 여기 옆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책에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자, 청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화자와 청자 두 가지, 여기 청자도 화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글에서는 아니겠죠. 글의 맥락에서는 글쓴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화자는 계속 글쓴이가 화자인 거고 글을 읽는 독자는 이제 그 계속 청자의 역할, 글 내에서의 청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 상황에서는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 대화 상황에서는 화청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되겠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하지만 일상 대화에서처럼 화자와 청자가 뚜렷이 구별되지 않을 때도 있다. 방금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발화는 언어로 표현된 내용을 말하고 자, 맥락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배경을 말합니다. 자, 담화의 의미는 1차적으로 언어 표현에 따라 나타나지만 언어 표현만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맥락이 대화의 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볼게요. 지금 몇 시니? 라는 말은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궁금해 묻는 상황이라면 7시야 처럼 대답하면 되지만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에게 야, 너 지금 몇 시니?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라면 왜 이렇게 늦었니? 라는 이제 의미로 그러한 의도로 전달한 거기 때문에 미안해 라고 대답해야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늦은 걸 질책하려는 의도로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었는데 7시야 라고 말하면 눈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주고 받을 때에는 그 맥락, 상황 맥락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말을 하거나 들을 때, 글을 쓰거나 읽을 때 담화의 4가지 구성 요소 화자, 청자, 발화, 맥락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두루 고려해야 담화의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는 게 여러분 책 아래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대화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구분되지 않지만 글이라는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 즉 글쓴이와 독자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발화 언어는 우리가 대화 상황에서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글 상황에서는 그 텍스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맨 오른쪽에 보면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과 환경 있죠. 이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 공간과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관습 등을 두루 일으킨다. 둘을 일컫는다.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과 환경.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은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상황 맥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문화적 관습 이런 건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합니다. 이 맥락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여러분. 다음 담화 상황에서 이 부분이에요. 청자가 어떻게 대답해야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지 생각을 해보세요. 닫혀있는 창문을 보면서 덥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자가 진짜 덥다 이렇게 말하면 눈치 없는 애가 되겠죠. 그럼 닫혀있는 창문을 보면 덥다라고 했으니까 청자는 덥지 어떻게 내가 문 좀 열어줄까? 더우면 문 열어야지 창문 좀 열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그 상황 맥락에 맞는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PPT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113쪽 맨 오른쪽 위에 보면 여러분들 책에 담화과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조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이나요? 여기에 보면 통일성과 응집성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담화를 이루는 발화들은 하나의 주제 아래에 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이 통일성이고 형식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응집성이에요. 그러면 응집성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접속 부사 이런 거 있죠. 그러나 하지만 이런 접속 표현으로 잘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앞에서 나온 내용을 뒤에서 지시 표현으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응집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학습 활동을 보겠습니다. 114쪽입니다. 114쪽에는 여러분 가와 같이 대화 상황이 나와 있고요. 나에는 여러분 글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 상황과 글에서의 구성 요소, 담화의 구성 요소, 화자, 청자, 화자는 글쓴이 글에서는 글쓴이고요. 그리고 청자, 그래서 독자, 그리고 어떠한 맥락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강의를 일시 정지해 놓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읽어보고 화자, 청자, 맥락을 파악해 보도록 하세요. 자, 파악했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대화 상황부터 먼저 볼게요. 은호와 대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은호, 오, 송대휘, 너 여기 사는구나. 지금 대휘랑 은호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전단지를 건네며 은호가 지금 전단지를 들고 있네요. 응, 너 이거 버리면 가만 안 둔다. 여기다 내가 피땀 눈물 가져다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너 여기 사는구나. 여기서 이 다음 맥락을 통해서 여기가 지금 은호가 전단지를 돌리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너 이거 버리면 가만히 안 둔다. 이런 말을 통해 이거가 전단지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다 내가 피땀 눈물 가져다 넣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 여기다가도 전단지로 이해할 수 있고 또는 뭐 전단지 아르바이트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돈은 많이 벌어? 응, 이거 은근세. 이거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의미하는 거겠죠. 오, 부러운데? 돈 다 벌어서 뭐 할 건데? 태블릿 PC 좀 좋은 거 사려고. 태블릿 PC? 나 웹툰 그리잖아. 맞다. 한국대. 야, 부럽네. 꿈도 있고. 넌 꿈 없어? 내 꿈?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이런 건 구어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그 말 더듬거림이라든지 생각할 때 나오는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감탄사 할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구어 문어 상황에서, 즉 글 상황에서는 이런 게 나오지 않지만 구어 상황에서는 이러한 뭐랄까 좀 덜 체계적인 이런 표현들이 그리고 이런 단어의 반복들이 자주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의 화자, 청자를 살펴보면 여러분 대화 상황에서는 둘이서 말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했죠. 둘 다 화자, 청자 역할을 같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에서 화자는 은호도 화자의 역할을 하고 대휘도 화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청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은호와 대휘 둘 다가 청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화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냐라고 봤을 때 대휘가 지금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은호를 만나고 있는 거죠. 전단지를 돌리는 은호를 만나. 은호가 왜 돈을 벌고 있는지 돈을 버는 이유를 듣고 꿈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했잖아요. 부러워하는 상황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나의 이제 문어 상황에서의 구성 요소, 화자, 청자, 맥락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시 정지 해놓고 글 먼저 읽고 그리고 그 옆에 여기 채워보세요. 네, 다 잘 읽어보았나요? 여러분 이 글을 끝까지는 안 읽을 건데요. 읽어보면 여러분 중요한 내용만 보면 행동 유도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어떻게 작동하면 되는지, 사물을 어떻게 작동하면 되는지 시각적 단서를 제공하는 게 행동 유도성인데 이러한 행동 유도성이 디자인에도 반영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문이고 이 문의 모양을 통해서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장 좋은 디자인은 형태만으로도 정확히 작동 방식을 알려준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가장 좋은 디자인인가, 행동 유도성이 담긴 디자인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부 디자인들은 이런 시각적 단서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독창성과 예술성을 위해서 중요한 기능을 희생한 예외의 경우다라고 말을 하면서 중요한 가장 좋은 디자인인 무엇인가에 대해서 행동 유도성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맥락을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화자, 청자, 이건 여러분 글 상황이니까 고정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글쓴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듣는 이는
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대화 상황에서는 화청자가 구분되지 않지만 글의 상황에서는 이제 글쓴이와 독자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나의 맥락은 무엇이냐? 가장 좋은 디자인에 대해서 글쓴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담화는 여러분 화자와 청자가 누구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파악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기출된 것들을 봐도 이제 여기에서 대화 상황에서 너 이거 알아?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 같이 갈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 맥락 속에서 그 대화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에 2번을 볼게요. 가의 밑줄 친 표현들을 고려하여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가의 밑줄 친 표현들은 보면 여기, 이거, 여기, 이거,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그 구어 담화에서는 지시 표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 앞에 나온 단어를 대신해주는 대용 표현 이런 것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것처럼 좀 덜 체계적이고 덜 정교한 표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는 안 나오지만 비문법적인 표현도 많이 나오기도 해요. 단어 반복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뒤에 그 나의 글을 보면 여러분 행동 유도성이란 이러면서 여러분 되게 체계적으로 글이 써져 있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는 좀 더 구어 담화가 비체계적이고 문어 담화가 이제 여러분 글은 고쳐 쓸 수 있잖아요. 물론 말도 고쳐서 말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내뱉은 거는 다시 주워 담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제 문어 담화가 이제 좀 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같이 볼게요. 구어 담화는 대체로 청자와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담화라는 거예요. 입말로 말하는 담화. 자, 시간이 지나면 소실되죠. 없어져 버리죠. 반복적인 표현, 군더더기 표현, 아까 봤죠? 이런 거. 비문법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체계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 그냥 생각한 대로 바로바로 말하기 때문에요. 내 표정, 내가 말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표정, 몸짓, 눈짓, 억양, 장단 이러한 비언어적, 준언어적 요소를 활용하여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나 듣고 있어 빨리 말해 이런 듣고 있어 말해봐라고 하면서 시계를 쳐다보면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하라는 뜻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입으로 뱉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 내 몸짓, 행동, 표현 이런 것들도 표정 이런 것들도 다 말을 하고 있다고 구어 담화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문어 담화는 어떠한 특징을 갖냐? 대체로 독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달되죠. 글로 전달하는 거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글로 기록되기 때문에 반복 표현이나 군더더기 표현이 적고 문법에 맞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쓸 때 우리는 고쳐 쓰기를 하기 때문이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글 쓸 때도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그리고 뭐 표현하기, 그리고 고쳐쓰기 이런 5단계에 걸쳐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고쳐 쓰는 과정으로 인해 오류가 적은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준언어적 요소가 의사소통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여러분 대면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과서 112쪽에 보면 2번도 있거든요. 학습활동. 2번은 다음 상황 가운데 하나를 골라 담화를 완성해보자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직접 해보세요. 그럼 3번을 같이 볼게요. 다음 상황에서 조용히 라는 표현이 담화로 성립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요. 지문 속에서 일반적으로 담화란 2개 이상의 발화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담화라고 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이러한 발화들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어야 담화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 화자가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청자에게 전달할 때도 담화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로 든 것이 불이야 이런 게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도서관에서 조용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담화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이 조용히라고 말하는 사람은 화자, 우리 맥락을 파악해 볼까요? 화자는 누굴까요? 도서관 관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청자는 그쵸, 도서관 이용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 도서관 관계자가 도서관 이용자에게 왜 조용히라고 말했을까요? 자, 그쵸.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제 문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자가 청자에게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도로 조용히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화를 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자가 청자에게 이러한 의도,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거라고 본다면 이제 이 조용히를 담화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